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계좌를 신규 개설한 고객님께 하반기 요약집 주식 상품권 $10를 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영상 하단 더 보기란을 통해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염승환 이사입니다. 자, 2022년 10월 5일 시장 함께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이 좀 아쉽죠. 미국이 아무리 급등을 해도 한국이 오늘 이렇게 증시가 장중에 마이너스까지 날 정도로 너무나 약합니다. 좀 아쉽긴 한데 여러 가지 지정학적 리스크들이 좀 불거진 거는 같아요. 근데 참 답답합니다. 뭔가 좀 분위기가 개선될 만하면 참 어렵네요. 그러니까 정말 올해 증시 계속 좀 쉽지 않은 것 같고요. 그러나 뭔가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뀌는 건 사실이니까 반도체도 그렇고 그런 건 좋은데, 오늘은 러시아가 핵무기 쓴다, 북한 미사일 때문에 우리 한국, 그러니까 이 미국으로 돌아가던 항공모함이 다시 돌아왔다, 여러 가지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졌고, 오늘 그러다 보니까 막 방산주 있죠, 일부 투기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기업들이 막 폭등을 하고요. 외국인은 막 선물 던지고, 그래서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지정학적 리스크라면 그렇게 오래 갈 이슈는 아니니까 좀 내일은 좋은 흐름 나오길 좀 기대해 보겠고요. 자, 오늘 이제 초거대 AI의 잠재력, 이것도 너무 긴 보고서인데 그냥 이제 중요한 것만 제가 한번 좀 추려봤고, 그 다음에 DENT 2차 전지 장비 회사고요. 명신산업, 제일제당, 현대모비스, 네이버는 오늘 보고서 2개 정도. 근데 저렇게 빠질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참. LG화학, 그 다음에 반도체, 폭스콘, 그리고 LNG 플랜트. 아마 요건 좀 생소하실 것 같은데, 요거 그 다음에 AI데이까지 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빠르게 해볼게요. 어차피 이제 인공지능이라는 게 공부하면 참 어렵긴 한데, 이게 미래에셋에서 지난주에 나왔던 보고서인데 이제 이번에 주말에 다 읽었고, 그래서 좀 워낙 길어가지고 며칠에 걸쳐서 나눠서 읽었습니다. 어려워요, 내용도. 근데 그냥 제가 이해한 거 간단히만 좀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케이스 1, 마이클은 프랑스에서 가장 유명한 박물관에서 가장 유명한 그림을 보고 있다. 그런데 이 그림을 그린 작가를 보며 마이클은 어릴 적 가장 좋아했던 만화의 캐릭터를 떠올렸다. 이 만화 캐릭터가 보통 손에 들고 있는 것은 어느 나라 것인가? 그러니까 인공지능한테 이런 걸 던지면 뭐라고 답변하겠냐 이거죠. 근데 구글이 발표한 인공지능 언어 모델에서는 아래와 같은 답변을 내놨다고 합니다. 프랑스에서 가장 유명한 박물관은 루브르이고, 가장 유명한 그림은 모나리자이다. 모나리자를 그린 화가는 레오나르도 다빈치다. 다빈치는 돌연변이 닌자 거북이 만화의 주인공 이름이기도 하다. 그가 평소 들고 있는 것은 일본도이고 그 기원이 되는 나라는 일본이다. 그래서 답은 일본이다. 굉장히 좀 인공지능 많이 발전했죠. 근데 이거보다 앞서서 2020년에 이제 발표한 GPT-3라는 인공지능 모델이 있어요. 요건 이렇게 기사를 쓴다고 합니다. 충격적인 소식이다. 제시어가 과학자들이 안데스 산맥의 미개척 계곡에서 유니콘 무리를 발견했다. 놀랍게도 유니콘들은 완벽한 영어를 썼고 갈기도 완벽하게 정리되었으며 디올 메이크업을 한 것처럼 보였다. 근데 이제 이 인공지능이 쓴 기사예요. 저 제시어 가지고. 인류학자 다니엘 세인트 모리슨 말했다. 우리는 유니콘들을 발견하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살면서 한 번도 보지 못한 모습이었으니까요. 전설 속에서나 들어봤지 실제로 존재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죠. 과학자들이 계곡에 처음 도착했을 때 유니콘들은 깜짝 놀라며 당황했지만 동시에 흥분된 기색을 보이기도 했다. 유니콘들은 연구원들을 반갑게 맞이하며 실은 아주 오랫동안 그들을 기다려왔다고 말했다.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자연스럽죠.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한 게 아니라 인공지능으로 한 거예요. 로봇이 한 거죠.
요게 이제 케이스 1이고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의 잠재력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복잡한 질문에도 사람처럼 자연스럽게 답을 쓰고요. 단백질 접힌 빠르고 또 정확하게 이해한다. 그러니까 단백질은 생명체를 구성하는 주요 분자 중에 하나죠. 예, 우리 몸은 이제 단백질로 구성돼 있는데, 예, 단백질의 이 접힌 구조를 알면은 그 단백질의 역할을 이해하고 이게 잘못 접힌 단백질을 찾아서 질병을 치료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X선 결정학 같은 방법을 했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서 19만 요 정도밖에 파악을 못했대요. 근데 이제 구글이 이거를 알파폴드2라는 걸로 이제 증명을 했대요. 그래서 이게 예측에 걸리는 시간도 수일 시간으로 단축을 했고 2억 개의 구조를 예측했다고 합니다. 거의 모든 단백질.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할 수 있는 건 정말 무궁무진해요. 우리 인간이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하기 어려운 거 있죠. 시간도 너무 많이 걸리고 그런 계산 같은 거. 그런 걸 다 해주는 거죠. 그리고 말하는 대로 그림을 그려줍니다. 아보카도 모양을 한 의자를 그려달라. 이건 이따가 한번 설명드릴게요. 그 의자가 아니 여기 한번 볼까요? 네, 여기 보면 요렇게 아보카도 의자를 이렇게 그렸어요. 실제 잘 그렸죠. 인공지능이 그린 거라고 합니다. 네, 저런 시대가 열리고 있고 반도체도 설계합니다. 구글은 인공지능이 직접 설계한 그 반도체 칩에 그거를 이제 썼는데 설계 시간을 대폭 단축했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AI가 인공지능이 스스로 이걸 한 거죠. 그래서 이게 수개월이 걸리는 거를요 6시간으로 단축을 했대요. 기업 입장에서는 좋겠죠. 생산성의 엄청난 향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인공지능을.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런 공부가 좀 필요해요. 우리가 이제 어쨌든 주식 투자는 또 상상력도 있어야 되는데 이 시대가 뭐 올 수밖에 없죠. 뭐 지금 많은 기업들이 이걸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미리 좀 공부해 놓으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장기적으로 어느 산업에 투자해야 될지 좀 길을 알 수 있는 그런 보고서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미래에셋에서 쓴 보고서도 굉장히 내용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코딩도 사람 수준으로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인간 평균 수준까지 개선됐고 게임 규칙을 알려주지 않아도 60개 게임을 마스터를 했대요. 알파고 제로, 알파 제로에 이어서 뮤제로라는 모델을 구글이 발표했고 구글이란 기업이 좀 인공지능 많이 앞서 있죠. 근데 그 알파고는 이미 예전에 나온 기보 있죠. 그 기보를 가지고 미리 학습을 했어요. 그러면서 딥러닝으로 이겼는데 이 뮤제로는요 아예 아무것도 안 알려준대요. 뭐 바둑이 뭔지도. 근데 하면서 그냥 요거를 이제 그 규칙이 없는 환경에서도 학습만 해가지고 그거를 해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사실. 그리고 성능 개선이 이루어졌고 옛날에는 고양이가 어떤 건지 학습시킬 때 사람이 고양이는 이러이러한 특징이 있다 그걸 알려주고 그 규칙만 알려주면 고양이라고 판단을 했는데 이 기계학습은 수많은 데이터 뭐 클라우드나 이걸 통해서 컴퓨터가 스스로 찾는 거예요. 그게 인공지능이죠. 우리 인간도 그렇게 하잖아요 실제. 그리고 딥러닝의 성능은 점점 이제 데이터의 양. 그러니까 이게 반도체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반도체 이런 인프라 이런 것들이 있어야만 인공지능 할 수 있는 거죠. 데이터 센터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트랜스포머라는 알고리즘을 이 구글이 개발을 했대요. 그래서 데이터 처리 연산 능력이 8배에서 275배로 엄청나게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AI도 엄청 커졌어요. GPT-3라고 하는데 데이터 처리량이 1100배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그 맨 처음에 그 해석한 거 있죠. 답 질문에 글을 쓴 거 그게 이제 GPT-3가 쓴 거죠. 인간처럼 말을 자연스럽게 하는 거죠. 장문의 글을 자연스럽게 이렇게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인공지능은 보통 하나만 했대요 옛날에는. 근데 요즘에는 여러 가지 일들을 동시에 할 수도 있고 그런 내용이고 앞으로의 인공지능 그럼 어떻게 될 것 같냐. 현실 세계에 이제 본격적으로 적용되기 시작했고 과거에는 추천을 그러니까 알고리즘으로 여러분들이 동영상 볼 때 넷플릭스가 동영상 띄워주고
그 유튜브가 여러분이 만약에 제 동영상을 많이 보시면 저에 대한 알고리즘이 막 뜨잖아요, 사실. 그런 거에 집중이 돼 있는데 이젠 그냥 인공지능이 알아서 해주는 거예요, 모든 걸. 그런 추천이나 분석만 하는 게 아니라 복합적으로. 그러니까 그 대표적인 게 자율주행, 자기가 스스로 길을 찾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자율주행은 고속도로 자율주행은 쉬워요. 그냥 정해진 속도로 앞차선 맞춰서 가면 되는데 도심 자율주행은 정말 힘들죠. 거기에 막 돌발 상황, 사람이 무단횡단할 수도 있고 여기서 막 끼어들기도 하고, 예. 그런 환경에서 자율주행을 해야 그게 진짜잖아요. 그래서 도심 자율주행이 상용화되는 게 정말 중요한데 테슬라는 그걸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을 통하면 훈련 비용이 낮아진다고 하고요. 그리고 모든 차량이 지금 이제 인공지능 자율주행 쪽으로 한번 볼게요. 테슬라는 모든 차량에 8대의 카메라를 부착한 거 아마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8개를 사진을 다 찍어서 한 번에 합성을 해서 해석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버즈 아이 뷰라는 인공신경망을 이제 추가를 해가지고 하늘에서 위에서 새가 보는 것처럼 이거를 파악을 하는 거죠. 그리고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요, 도저 컴퓨터라는 슈퍼컴퓨터로 보내요, 이 데이터를. 그래서 계속 합숙을 해요. 합숙해서 그 데이터를 또 보내주고 자동차에. 근데 지금 테슬라 200만 대 차량 정도 있으니까 이게 많은 사람들이 막 운전을 할 거 아니에요. 그 데이터가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테슬라를 이기기가 좀 쉽진 않은 거죠. 엄청난 데이터가 쌓이고 있어요. 그 도심 자율주행, 요게 이제 핵심인데 요거를 이제 상용화 이제 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 다음에 로보틱스, 이번에 인공지능 대회에서 로봇도 공개를 했죠. 단순 업무하는 로봇이 아니라 사람을 대신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그래서 이번에 휴머노이드 로봇도 공개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그 로봇이 진화하는 거 좀 섬뜩한 얘기인데 자기가 스스로 데이터를 받아서 이렇게 계속 생각을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 다음에 인공지능어. 그러니까 왜 미국이 이렇게 중국을 견제할까? 이게 여기에 그 답이 나와 있어요. 얼마 전에 엔비디아한테 그 자율주행 인공지능 그거 수출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한마디로. 그리고 아예 반도체 장비도 보내지 말라 그랬는데 이 이유가 있어요. 헨리 키신저 전 미국 장관이 인공지능을 주도하는 나라가 세계를 지배한다. 핵무기가 아니라 인공지능이 미중 패권 전쟁을 좌우한다. 이렇게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정말 지금 중요하죠. 앞으로의 시대에선. 인공지능이 발달하면 우위에 설 수 있잖아요. 생산성부터 해가지고. 근데 이제 미국과 중국이 인공지능에 지금 엄청나게 투자를 많이 하는데 중국도 엄청나게 하고 있고요. 미국의 인공지능 국가안보위원회는 미국의 인공지능과 연관 첨단 산업에 대한 종합진단과 정책 제언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인공지능이 2차 산업혁명은 전기였죠. 요거랑 똑같다고 인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이에요, 한마디로. 그래서 리더십 첫 번째가 백악관 직속의 기술경쟁위원회 설립을 공고를 했고요. 탤런트, 미국 내 인재 양성해라. 그리고 동맹국하고 같이 동맹 맺어서 해라. 하드웨어, 중국보다 더 낮게 가야 된다. 중국보다 월등히 성능 좋은 걸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미국이 지어라. 이노베이션, 인공지능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산을 늘려라. 그래서 2번 항목 같은 경우는 이제 치포 동맹, 3번은 미국의 그 하드웨어 쪽, 반도체 지원법, 수출 제재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 보고서에 맞게 실제로 지금 하고 있어요, 미국이. 근데 중국은 여기에 맞서서 지금 인공지능 1등 되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이 엔비디아 칩을 수출을 이제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지금 장비 수출 엄청 압박하고 있고, 그리고 중국에 칩을 수출하는 미국 기업들은 무기와 같이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인권 남용에 사용하지 않는다는 걸 증명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굉장히 까다롭죠, 이것도. 그래서 엔비디아 반도체, AMD 이걸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국은 다른 거는 잘하는데요. 예, 지금 이제 점점 반도체는 안 돼요. 미국이 막아버리니까. 화웨이까지 제재하고. 근데 미국의 장비나 이런 게 없으면 설계 기술 없으면요 못해요. 그래서 미국이 중국을 규제한다고 하지만 또 근데 미국 기업들도 지금 중국 비중이 높거든요. 참 이게 어렵죠. 서로 양 국가 간에 누군가 피해를 보게 되니까. 어쨌든 미국이 쉽게 물러설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이걸 막기 위해 중국은 중국 나름대로 엄청나게 투자하고,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의 반도체, 인공지능 전쟁이 엄청나고요. 예, 근데 그 반도체가 핵심인데 그걸 만들어주는 핵심 기업이 TSMC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시진핑은 대만을 갖고 싶은 거예요. TSMC 때문에. 이걸 가져가면은 그냥 게임이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만약에 대만이 중국에 들어가잖아요. 우리 한국한테도 엄청난 데미지가 예상이 됩니다, 사실. 예. TSMC를 확보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자기네들끼리 그냥 만들어 버릴 수도 있으니까. 예. 미국은 용납할 수가 없는 거죠. 그 꼴은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지금 대만, 만약 중국이 대만 침공한다, 바로 개입하겠다는 거예요. 그만큼 반도체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예. 그래서 몇 번 말씀드렸지만 바이든 대통령 오자마자 한국에 삼성을 찾아간 거죠. 반도체 공장. 예, 중요하니까. 그리고 삼성은 파운드리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삼성의 몸값도 장기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파운드리를 해야 이런 거 다 만들어주거든요. 그래서 삼성이 이번에 ARM 인수하는 것도 되게 좋은 거죠. 인수를 하면 좋은데 쉽지가 않은 거죠. 막 반대가 심하니까. 근데 삼성이 ARM을 인수하면 설계 자원을 갖고 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엄청난 자산을 얻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예. 요거를 좀 고민해 보시고, 요거 이제 캡처한 건데, 이게 옛날에 AI는 그 고양이를 요런 것도 다 고양이라고 판별하는 거죠. 요렇게 생긴 것도. 그죠? 예. 그냥 정해진 것만 딱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요게 트랜스포머 모델인데 이렇게 엄청나요. 이 용량이. 예. 그리고 620억 개의 파라미터를 쓰는 인공지능 모델하고 5,400억 개는 레벨이 다릅니다. 이런 수준으로 가고 있고, 그 다음에 척의 자회전이라는 건 아까 테슬라 얘기해드렸지만 여기 보이세요? 이 테슬라가 여기 자동차가, 여러분들이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은 여기서 이렇게 좌회전해야 되잖아요. 좌회전 할 때 이 눈치 보죠. 이거 지나가면 해야지. 근데 여기서 차가 오고 있거든요. 근데 안 보이죠. 안 보이지만 어쨌든 이제 거리 딱 보고 감으로 이거 돌리자 지금. 예, 이렇게 판단하죠. 그래서 요게 이제 테슬라가 보는 그림이죠. 요렇게 가야 되는데. 근데 요 차가 오니까 못 가죠. 이거 지나간 다음에. 근데 여기 지금 나무 때문에 안 보이거든요. 요거까지 지금. 근데 어쨌든 그런 것까지 계산을 하고 요거를 그 좌회전 하는데 성공을 했대요. 그 정도까지 발전돼. 인공지능이 이걸 하긴 쉽지는 않잖아요, 사실. 예, 그리고 이렇게 사진을 찍어요. 8개가. 그래서 위에서 보는 화면으로 바꿔준다고 합니다. 그걸 벡터 스페이스라고 하고. 아무튼 그동안 컴퓨터가 이렇게 바뀌었고요. 뭐 컴퓨터 타자기부터 해가지고 이제 인공지능 시대가 열렸죠. 그리고 인공지능을 통해서 신약도 개발합니다. 이게 물질 검출하는 데 탁월하죠, 사실. 그리고 분자 바이오 시뮬레이션을 하는데 신약 개발할 때 옛날에는 이렇게 크기가 작은, 지금 이렇게 큰 분자 단위로 할 수 있고, 이런 슈퍼컴퓨터가 있게 또 가능합니다. 여기에 데이터 센터나 이런 게 얼마나 많이 필요하겠어요. 우리 CRO 공부했죠, 예전에. 아이큐비아. 예, 미국에. 근데 어쨌든 이제 CRO도 업무가 많아지는 거죠. 예. 위탁 대행을 해주니까. 근데 아무튼 이런 CRO, 인공지능 신약 개발 이런 것들이 다 자동화되면서 효율성이 올라가고, 인공지능에서 제일 중요한 반도체입니다. 범용 반도체 만드는 기업이 엔비디아나 인텔, 퀄컴, 설계해주는 회사들이 이런. 그래서 ARM을 인수하면 좋아요. 삼성한테는 설계를 가져가요. 근데 다 반대하겠죠. 야, 삼성 너네 가져가면 어떡하냐.
다 반대하겠죠. 근데 우리 한국 입장에서는 인수하는 게 좋죠. 삼성은 파운드를 있죠. 그러니까 좀 이렇게 정말 긴 보고서고요. 어려워요. 근데 이런 내용 정도만 알아두시면 좋겠고, 왜 중국을 저렇게 미국이 못하게 하려고 하는지 아시겠죠? 인공지능을 하는 순간, 반도체를 확보하는 순간 패권 전쟁에서 이겨요. 미국은 용납할 수가 없는 거죠. D&T는 2차전지 장비 회사입니다. 노칭 장비라고 이렇게 절단하는 장비 있어요. 예, 양극, 음극 같은 걸. 근데 그걸 옛날에는 프레스 방식으로 이렇게 눌러서 했는데 지금은 레이저 로칭 장비를 많이 쓰나 봐요. 그래서 이 회사가 거의 좀 그쪽에 특화된 기업이고, 증설도 10월부터 들어가고요. 그리고 LG엔솔 비중이 좀 높아요. 마진도 높고, 이 레이저 로칭 장비가 증설도 하고, 그리고 미국에 공장을 많이 지으면 LG엔솔이 제일 많이 짓잖아요. D&T가 수혜를 많이 받겠죠. 예. 중국과 경쟁을 그동안 많이 했는데 그동안 부담이었어요. 근데 이제 중국 회사들이 미국에 가기 어렵죠. 예. 그리고 지금 환경도 우호적으로 바뀌었고, 북미 증설 그리고 LG엔솔 이렇게 많이 북미 지역에서만 290기가와트 이상을 이제 확보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점유율도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이렇게 공장이 본격 가동되는 게 이제 2023년, 24년인데 1년 전부터 수주를 받거든요. 그래서 좀 실적도 본격적으로 좋아질 것 같다. 그래서 국내에서 양극재 레이저 노칭 장비 양산이 가능한 유일한 업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LG화학이나 옛날에 LG엔솔 이쪽으로 장비를 납품을 했고, 예. 그래서 북미 쪽으로 들어갈 것 같고, 가격이 20% 정도 더 높대요. 기존 프레싱 장비보다. 그리고 유지보수 매출도 발생하고, 수주 잔고가 특히 많이 늘어났어요. 옛날 원래 디스플레이 장비 회사예요. 근데 이 회사도 체질을 바꾼 거죠. 이제 왜냐면 먹고 살아야 되니까 디스플레이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요즘 이제 바꾸는 거죠. 요게 이제 LG엔솔의 북미 증설 공장 현황이고, 이게 노칭 장비래요. 되게 참 특이하게 생겼죠. 2차전지 장비. 그래서 프레스하고 레이저인데 이제 레이저 쪽으로 간다는 얘기죠. 설치 제한도 없고, 이물질 발생도 없고, 수율도 좋고, 비용도 낮고, 레이저 노칭이 좀 경쟁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수주 잔고가 2차전지 장비 때문에 이렇게 늘어났어요. 디스플레이만 했거든요, 옛날에. 그래서 좋은 좀 흐름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서에 나와 있고요. 명신산업은 이게 그 테슬라에 납품하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부품 핫스태핑이라 그래가지고, 예, 이게 어떤 소재를 급속도로 이제 한번 이렇게 뜨겁게 딱 만든 다음에 급속냉각 그래요. 우리 그 칼 있죠? 옛날에 그 조선시대 보면 이렇게 빵땅 두들기잖아요. 그럴 때 보면 이제 뜨겁게 한 다음에 그걸 완전히 이제 급속 냉각시키죠. 그럼 단단해지죠. 그런 걸 해주는, 그렇게 해서 부품을 만드는 업체고, 이 회사가 보호해수 물량 때문에 엄청 주가 안 좋았어요. 막 보호해수 물량이 막 풀리는 것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은 어느 정도 소화가 된 것 같고요. 아무튼 북미 테슬라, 여기는 이제 보고서에는 그렇게 쓰기가 좀 어렵죠. 근데 이제 누구나 대부분 알아요, 테슬라라는 거. 그래서 테슬라가 많이 생산을 하면 좋은 거죠. 그리고 보통 미국으로 보낼 때 항공우송으로 보냈대요. 그러면 운임비가 얼마나 비쌌겠어요. 그래서 현지에 이 신규 생산 라인이 이제 가동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이제 미국향으로 항공운송이 좀 많아서 영업 손실이 발생했는데, 예, 근데 이런 것들이 좀 개선되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여기 명신산업 한번 뭐 볼게요. 여기 한번 이제 전자공시 들어와서 뭐 궁금하신 분들은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게 아니죠. 이렇게 해서 지금 요게 명신산업 사업 개요. 자동차 차체 부품 핫스탬핑 공법이라고 써 있죠. 아까 말씀드린 그 공법으로 이제 만드는 거고요. 뭐 자동차에 대한 이제 기초적인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매출 실적이 좀 나와 있고,
핫스탬핑 시장은 빠르게 성장하는데, 왜냐하면 전기차들이 그 주행거리 늘려야 되니까. 그래서 이 차를 경량화 시켜야 돼요. 가볍게 단단하면서도. 거기에 이제 핫스탬핑 기술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런 내용이고, 예. 그리고 주요 제품 여기 나와요. 자동차 차체 부품. 현대 기아에도 들어가요. 현대 기아차 향에도 일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매출과 수주 상황, 현대 기아차 향 외에 이렇게 좀, 요건 현대 기아 외에 들어가는 거고, 아무튼 글로벌 전기차, 아마 요게 테슬라 쪽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대 기아차 향, 그리고 그 외 쪽이고, 글로벌 전기차 고객사, 아마 테슬라가 아닌가. 반기의 매출액이 작년보다 많이 늘었죠. 작년에 전체가 6,400억인데 4,200억이 나왔습니다. 확실히 좀 매출액은 많이 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타 참고 사항이고요, 이거는. 그리고 요게 이제 그 미성환 전환사채인데, 미성환 전환사채는 지금은 없습니다. 네. 전환사채는 이제 남아있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이었고, 아무튼 이 기업이 예전에 그 보유해서 물량이 좀 일부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막 물량 부담이 있어가지고, 아직 근데 좀 남아있는 걸로는 좀 알고 있어요. 근데 많은 물량이 좀 해소된 걸로 제가 그때 기억하기로는 기억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명신산업은 한번 공부는 꼭 한번 해보세요. 뭐 무조건 뭐 좋다 이런 것보다도 어떤 기업인지 정도는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실제 실적 보시면 이게 작년 4분기에 적자 났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흑자로 전환됐죠. 1분기, 2분기부터 확실히 실적은 돌리기 시작이 한 400억 정도. 벌써 이익이 400억이니까 작년 전체 이익과 맞먹어요, 상반기만. 예. 시가총액 9천억으로 싸진 않아요. 뭐 엄청 싼 기업이나 그런 건 아닙니다. 어쨌든 확실히 좀 회사가 턴어라운드 하고 있고, 테슬라에 납품한다는 게 이제 가장 매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한번 꼭 이것도 공부를 꼭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DS투자증권의 장재연구원님이 제일제당 목표주가 올렸고요. 우리 뭐 대부분 아는 내용입니다. K푸드 성장, 해외 가격 인상 이런 것들. 그리고 그 수익성 개선되고 있고, 사료 가격도 좀 올랐었고 한때. 사료는 좀 꺾이겠지만요. 그 다음에 이 돼지고기 판매하는 그 베트남 동가가 이게 올라가서 이쪽도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일제당이야 뭐 주가가 막 급등하고 막 그럴 기업은 아니고요. 대신에 완전 방어주죠. 이런 불경기에도, 불경기죠 지금. 이런 불경기에도 방어주로서의 매력이 여전하다. 그래서 크게 오르지 못하지만 뭐 굉장히 안정적으로 주가가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대모비스는 오늘 현대기아가 좀 안 좋은데 아마 IRA 법안 그 부담 때문인 것 같아요. 거기서 혜택을 못 받잖아요. 그래서 오늘 GM이 그렇게 폭등을 했는데도 못 갔고, 그리고 완성차가 오늘 빠지는 이유가 이제 신차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대요. 그동안 중고차도 없고 막 대기 수요가 넘치니까. 근데 사람들이 차를 옛날만큼 안 사겠죠. 과거보다는 수요가, 왜냐면 이제 지금 금리 때문에, 금리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완성차가 그동안 모멘텀이 훨씬 좋았어요. 사실 부품주 아주 엄청 빠질 때 그래도 기아나 현대차는 좀 버텼죠. 근데 이제는 좀 반대로 바뀐다는 얘기예요. 최근에는 부품이 더 매력이 있어진 게, 어쨌든 이제 반도체 공급이 정상화되니까 생산은 늘리거든요. 그리고 재고는 아직 부족해요. 그래서 재고를 늘려야 되고, 적정 재고까지. 그러니까 이게 약간 이제 바뀐 거죠. 그래서 부품주가 더 매력이 있다라는 최근에 내용들이 나오면서 완성차는 주가가 부진, 부품주는 좀 올라가는 그런 흐름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현대모비스는 좋았는데 현대차 기아가 좀 안 좋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워낙 뭐 저평가돼 있으니까, 그러나 그런 좀 모멘텀적인 측면에서 완성차가 조금 부진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현대모비스는 아무튼
대기 수요, 올해 신차 수요는 대기 수요에 하는데 계속 좀 피크아웃 우려가 있죠. 네, 근데 자동차 부품 산업은 좀 오히려 반대로 지금 회복 단계고요. 또 특히 현대모비스가 전동화 부품하고 AS 사업 하잖아요. 이거는 신차랑은 그렇게 크게 상관이 없는 거죠. 신차 수요가 줄어도 전동화는 계속 투자도 해야 되고, 전동화라는 거는 이제 이 GMP 플랫폼 있죠. 그거예요. 그걸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쪽 사업은 계속 성장을 하고 있고, 이게 신차 수요가 주는 거랑 별개로 계속 지금 만들어내야 되는 거고, AS 부품 사업은 신차랑 상관이 없죠. 원래 안정적인 거고. 예. 그래서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사업 하나, 요게 있고. 근데 저번에 한번 뭐 갑자기 자회사 뭐 떼어낸다 막 이런 얘기 나와서 막 갑자기 한번 주가 급락한 적 있죠. 혹시라도 이 전동화 사업 떼어내는 거 아니냐. 근데 그건 아니었죠. 분할한 것도 아니고 생산하는 회사만 이제 약간 자회사로 그 분살한 거죠. 그리고 북미에 전기차 공장 지을 거고, AS 사업은 물류 차질 때문에 제일 피해가 컸어요. 뭐 컨테이너선이나 항공 운송을 통해서 이 물건들을 보내다 보니까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이걸 모비스가 다 떠안은 거죠. 근데 이제는 현대차나 기아가 좀 일부 떠안아 주고, 이런 항공 운송 비중도 낮아졌고 해서 실적은 개선될 걸로, 그래서 실제로 영업이익률은 좀 좋아지는 쪽으로 보고 있고, 내년 기준으로 PER은 5.8배까지 떨어진 것 같습니다. 네이버가 정말 어려운데요. 뭐 포시마크라는 회사를 인수하면서 난리가 났고, 실제 보니까 그리고 외국계 증권사가 네이버에 대해서 좀 매도 리포트를 좀 냈나 봐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이 그거 보고 다 던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인수 때문에 무조건 빠진 건 아니고요. 그 리포트 양이 좀 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격은 비싸게 산 건 아니에요. 경쟁사에 비해서는 비싸게 사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중고 패션 기반 소셜 마켓플레이스 기업입니다. 한국의 당근마켓과 거의 비슷한 거고, 북미 1등이고 80%가 MZ세대가 쓴대요. 사용자의 80%가. 그래서 거래되면 이제 수수료를 받는 거고, 한 달에 한 4천만 명 정도가 실제 쓴다고 합니다. 단순한 그리고 이렇게 중개만 하는 게 아니라 커뮤니케이션을 해요. 거기서 주고받아요. 커머스 기능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서로 대화도 할 수 있고, SNS 같은 기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렇게 많은 가입자가 있는 데다가 북미 1등이고 이 시장이 커진다고 보고 네이버가 베팅을 한 것 같아요. 예, 웹툰하고 이런 것들과도 연계할 수도 있는 거고, 이 구독자를 갖고 오겠다는 거죠. 가입자를. 그러니까 당장 성과는 안 나죠. 저게 당장 성과 나기는 어렵고 결국엔 몇 년이 지나야 되겠죠. 근데 당장 내년부터 적자가 네이버 실적에 바로 반영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실적이 줄겠죠. 그런 것도 좀 약간의 부담이 됐던 것 같아요. 또 경쟁사 디팝은 디팝과 똑같은 가격에 인수를 하게 됐는데 디팝이 2등이에요. 그래서 월등히 포시마크가 더 높은 상황이니까, 예, 지금 상황에선 인수가는 비싸지 않고요. 또 GMV, 그 상품 매출 총량이라 그러죠, 보통 전자상거래. 그러니까 전자상거래 기업들의 거래액에서 인수가를 나눈 건데 이게 0.89배 정도 되는데 쿠팡은 1.3이에요. 그래서 비싸게 인수한 건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네이버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 의견이 많아요, 지금. 비용 부담, 2조 원 넘는 돈, 그다음에 적자, 이런 것들 좀 우려감이 일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성과가 날려 안 나는 지금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뭐 네이버에 아무튼 M&A 전문가를 CEO에 앉힌 거 아시죠? 그 사람이 이번에 딜을 했고 M&A가 앞으로 많아질 거는 같아요. 근데 이게 정말 작년에 아마 이걸 했으면 주가가 많이 올랐을 텐데 올해는 그런 게 오히려 악재가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금리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저희 당사의 성종화 연구원님은 28만 2천 원 목표주가를 낮췄고요. 주가가 60% 이상 급락을 했습니다. 코로나 전으로 가버렸어요. 작년 9월 고점 대비 61%고 그 코로나 초 있죠. 코로나 전에 랠리가 펼쳐지기 전에도 19만 원이었어요. 지금 너무나 가을 정도로 많이 빠진 건 사실입니다. 코로나 랠리 전보다 빠져버렸습니다. 지금 2020년 초로 돌아갔어요. 코로나 전으로.
그리고 지금 PER이 21배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굉장한 가격 매력이나 이런 건 갖춰졌는데 그 셀 리포트나 이런 수급적인 부담이 영향을 준 것 같고요. 아무튼 이제 송정화 연구원님은 지금 이럴 때는 좀 적극적으로 투자해도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입니다. 이 정도 과도한 급락이면 괜찮다. 예,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 지금은 너무나 위축돼 있다. 영 모멘텀으로 작용하는데 아무튼 지금은 중립 요인 아니면 가치상 그러니까 나쁘게 보진 않아요. 근데 이거를 시장 가치 하락 요인으로 좀 보고 있는데 포시마크 인수 자체가 가치를 떨어뜨린 요인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고 LG화학은 목표주가 95만 원 유지를 했고요. 배터리 밸류체인 LG 컨소시엄, LG화학, 엔솔, LX 인터내셔널 요 기업들이 하고 있고 계속 많은 자동차 회사랑 협력을 하고 있죠. 고려아연하고는 지금 전구체하고 폐배터리 사업, 리사이클링 이렇게 해서 양극재 밸류체인을 구축을 한다 할 계획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양극재를 굉장히 많이 생산을 해서 LG엔솔에 납품을 하게 되겠죠. 예, 그리고 IRA 법안 때문에 미국에도 지어야 되고 미국에 생산 많이 해야 되잖아요. LG화학은 석유화학은 안 좋지만 예, 이 양극재에서 좀 모멘텀을 기대해보자 그런 내용이고 반도체는 이제 현대차증권의 노근창 연구원님이 마이크론이 설비 투자 감소 발표를 했잖아요. 그래서 10월 말에 실적을 발표하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결국 이제 단순하게 보시면 이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예, 지금 첫 번째가 이 D램 장비 매출액이 급감했어요. 실제 지금 장비 회사들이 램 리서치, 도쿄 일렉트로닉 이게 분기 기준으로 마이너스 45% D램 설비 투자가 줄었어요. D램 장비 매출도 AM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가 이게 지금 줄었거든요. 그러면 이후로 4, 5분기 지나면요 D램 가격 오른대요. 2분기부터 줄었죠. 그럼 내년 2분기부터는 빠르면 내년 2분기, 늦으면 3분기예요. 네. 그러면 지금 만약에 내년 2분기부터 D램 가격이 반등한다면 6개월 선행하죠 주가는. 그럼 지금 급등하는 게 맞는 거죠. 주가는 먼저 가요 항상. 그때 조금 거 확인하고 오르는 게 아니라 미리 올라버려요 주가는 항상. 그리고 내년에 2분기에 또 DDR5도 나오고 내년에 이제 본격적으로 그 인텔 연기된 거 예, 그게 나오겠죠. 사파이어 래피즈가. 그래서 공장 가동률 조정하고 투자 감소하고 그 다음에 고객사 재고가 소진되고 신규 수요 및 교체 수요가 발생을 하면 이런 순서대로 메모리 반도체 수급이 개선되는데 이 첫 번째에서 제일 주가가 많이 오른대요. 1단계에서. 그래서 내년 3분기에는 좀 확실히 좋아진다. 업황은. 주가는 먼저 움직여요. 그래서 지금은 좀 저점 매수하자. 이런 내용이고 아이폰과 폭스콘인데 폭스콘은 역대 최고 매출 달성을 했다고 합니다. 놀랐고요. 아이폰 14 프로 시리즈 강세를 반영을 했고 폭스콘의 9월 매출액은 40%. 아니 아이폰 뭐 잘 안 팔린다 뭐 이런 얘기 나왔는데 폭스콘을 보면 그런 건 아닙니다. 그리고 4분기 전망도 좋게 했어요. 그래서 어제 BH도 한번 우리 공부해봤지만 아이폰 쪽 그렇게 분위기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일단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런 내용은 아이폰 14 프로 시리즈 강세를 입증하는 거니까 긍정적이다. 네, 이렇게 보시고 다만 아이폰 관련주 투자하실 때도 아이폰이 잘 팔린다고 주가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다 반영은 했어요 어느 정도. 우리가 그걸 모르는 건 아니고 아이폰 잘 팔리죠 여전히. 근데 그것만 가지고 안 된다는 거죠. 새로운 뭔가가 있어야 돼요. 그게 XR 기기도 있을 거고 아이패드에 OLED가 들어가서일 수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한 가지가 더 덧붙여져야지 주가가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아이폰 잘 팔립니다. 요거 하나만 가지고 주가가 막 이제 폭등을 하고 그러긴 좀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게 좀 보시고 그렇지만 어쨌든 아이폰은 잘 팔리는 거죠. 요 데이터를 보면. 자 그리고 LNG 플랜트 발주가 늘어나면 복합 화력 발전인데 이거 한번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LNG 하면 우리가 피팅 뭐 성광밴드 아니면 뭐 LNG 운반선 거기 들어가는 뭐 본행제 한국카본 이런 거는 공부를 해봤는데 LNG 요 복합 화력 발전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석탄 발전을 많이 하거든요. 전 세계가 아직도 환경 문제가 있지만 세계 40%가 석탄 발전인데 이걸 하루아침에 어떻게 신재생 에너지로 다 바꿔요? 말이 안 되죠.
근데 그 중간에 과도기가 좀 있어야 돼요. LNG로 바꿔야 된다고 합니다. 석탄 대신 LNG를 사용하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이렇게 줄일 수가 있어요. 67%. 그리고 정부 계획에도 수명이 단 이제 석탄 화력 발전소는 줄이거든요. 그러면 이걸 LNG로 바꾼대요. LNG 복합 화력 발전소로. 그래서 노후된 석탄 발전소를 이제 폐지하거나 이렇게 바꾼다는 거 염두에 두시고, 여기다 수소를 나중에 또 섞어요. 수소 혼소 발전이라고 합니다, 이걸.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이미 JRA가 신규 수소 혼소 프로젝트를 이미 승인을 받았고, 그러니까 LNG 화력 발전소에다가 30% 정도 수소를 넣는 거예요. 섞어요. 그렇게 하면 이제 탄소 배출이 더 줄겠죠. 그리고 중동과 동남아시아가 성장의 중심이다. 왜? 중동도 지금 사우디 아람코가 자프라 천연가스전 열병합 발전소 개발 사업에 한전을 우선 협상자로 선정을 했고요. 또 한전 같은 경우는 사우디 타이바 LNG 발전 사업, 카심 LNG 복합 화력 발전 사업도 입찰을 지금 준비 중입니다. 수주 따내기 위해서. 중동 국가들이 그럼 이걸 왜 하냐? 중동은 앞으로 대도시를 엄청 지어요. 네옴시티 같은 거. 전력 많이 필요해요. 예, 인프라 프로젝트도 해야 되고 전력을 해야 되는데, 전력을 누군가 생산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태양광이든 뭐 원자력 발전이든 석탄이든. 근데 석탄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대안으로 하는 게 이제 LNG 이런 발전이죠. LNG 발전은 2년이면 만들어진대요. 발전소도. 좀 친환경적이기도 하고. 그리고 태양광 발전만 할 수 없는 게, 태양광 발전소를 지어도 24시간 태양빛이 안 비치니까 그걸 좀 만회할 수 있게 중간에 역할을 해주는 게 이 LNG 복합 화력 발전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필요한 거고, 베트남 역시 석탄 대신에 이제 50%를 요거를 LNG 복합 화력 발전으로 바꾼다. 이런 내용이니까 참고하시고. 그럼 왜 LNG 복합 화력 발전을 하는데 그게 무슨 투자 아이디어가 있냐? 그거를 여기 HRSG라는 이제 용어가 있어요. 요거부터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계좌를 신규 개설한 고객님께 하반기 요약집 주식 상품권 10달러를 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영상 하단 더보기란을 통해 많은 참여 바랍니다. HRSG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면, 이게 LNG 이제 복합 화력 발전이라고 있거든요. 이제 LNG를 이제 천연가스를 이용하는 거죠. 거기서 나오는 이제 열을 이용을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뭐 데워가지고 또 나오는 스팀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이 전력을 우리가 생산하는 거는 터빈을 돌리는 거예요. 터빈. 예전에 한번 우리 공부해봤던 것 같긴 한데, 뭐 풍력은 풍력 터빈을 돌려서 나오는 전기, 에너지. 예, 그걸 이제 전기로 받는 거죠. 예. 그래서 LNG 복합화력은 가스 터빈에서 이제 배출되는 고온에, 그러니까 먼저 그 천연가스를 넣어서 이렇게 돌리면 그 가스 터빈에서 그러니까 안 좋은 거죠. 환경에 그렇게 좋지 않은 그런 배기가스가 이제 나오거든요. 그걸 회수를 해가지고 여기 나와 있지만 물에 데워요. 데우면 또 증기가 나와요. 그 증기를 가지고 스팀을 또 돌리면 스팀을 만들어서 돌리는 거예요. 스팀 터빈으로. 근데 그걸 해주는 장치가 HRSG라고 합니다. 예, 요 생성된 스팀을 배관으로 해가지고 스팀 터빈으로 돌려주는 가교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고압력을 가진 이 증기의 힘으로 스팀 터빈의 날개를 회전시켜서 전기를 생산하는 거고, 굉장히 고온과 기압도 높다고 합니다. 시장 규모는 1.7조에서 향후에 2.9조까지 늘어날 것 같고요. 이걸 쓰는 이유는 좀 친환경적이에요. 왜냐하면 그 고온의 배기가스 있죠. 이 배기가스를 버리면 당연히 환경이 안 좋죠. 근데 이걸 재활용을 해요. 예. 그래서 일반적인 그냥 LNG 발전 효율은요 40에서 50% 정도인데, 그러니까 나머지 50%는 버리는 거죠. 근데 복합 발전은 그걸 재활용하니까 그 효율이 80%까지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 열 교환기는 물질의 온도를 높이거나 낮추는 장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스전에서 생산되는 가스의 온도가 높을 때 그 가스에 있는 액체를 이제 응축시켜서 분리를 해야 되거든요. 가스를.
액체를 거기에 그러니까 가스에 있는 액체를 분리시켜야 되는데 그때 온도를 낮추는 열 교환기가 필요하대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식이 있어요. 순행식. 갑자기 이제 우리가 그 뭐죠? 예, 화학? 예. 화학 수업 받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순행식은 물을 이용하는 거죠. 근데 비싸대요. 성능도 그러니까 좋은 대신에 비싸고 부식 문제, 물을 쓰기 때문에 순행식은. 그 다음에 판형 열 교환기가 있대요. 가격도 되게 싸고 저렴해서 많이 쓰는데 문제는 압력이 높을 땐 못 써요. 예. 공랭식이 있대요. 요게 메인이에요. 공랭식. 그러니까 우리 그 실외기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실외기. 에어컨 실외기 같은 거죠. 예. 그래서 뜨거운 유체를 그러니까 공기와 열교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수처리 시설이 필요 없잖아요. 비용도 적게 들고 그 다음에 뭐 부식될 일이 없죠. 물이 아니니까. 그리고 공기로 청소할 수 있대요. 청소할 때. 그래서 환경 오염도 크지 않다고 합니다. 유지 비용도 되게 4분의 1밖에 안 되고. 그래서 선진국 중심으로 확대되고 최근 중동에서도 이걸 많이 쓴대요. 예. 근데 이제 이쪽과 관련해서 S&T 에너지가 70% 정도 점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열 교환기 쪽에 대해서. 그래서 S&T 에너지는 이 세 개 회사 중에 하나고 S&T 에너지가 점유율 한 여기 2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보고서에는 세 개 기업이 나와 있는데 첫 번째가 S&T 에너지고요. 주력 제품이 열 교환기 아까 설명드린 그거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공랭식 방식입니다. 그리고 원래 이 회사가 원천 기술은 미국의 하몬델탁에서 가져왔대요. 그 로열티 지불하고. 근데 아예 인수해 버렸어요, 그냥. 세계 3대 HRSG 업체 중 하나인데 이 기술을 갖고 와 버렸어요, 그냥. 원천 기술을 갖고 온 겁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턴어라운드 기대되고 그다음 강원에너지는 탐방을 갔다 왔나 봐요, 이분이. 그래서 이게 HRSG도 만들지만 또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그 황회수 설비라고 있어요. 좀 우리가 자주 보던 건 아니다 보니까 좀 어렵지만 그러니까 말 그대로 황을 회수하는 거예요. 원유를 정제하거나 석유화 공정에서 황화수소가 발생하는데 그 중에서 황만 회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황이 좀 몸에 안 좋잖아요. 그래서 환경보호 측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설비라고 합니다. 또 전기 히터 건조기도 만들어요. 양극재 공정 핵심 설비 중에 하나인데 양극재에서 이제 이거를 건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럴 때 기존 건조기는 250도까지만 건조가 가능한데 이건 600도까지 올릴 수 있대요. 그리고 안정성도 되게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극재 3사가 모두 증설 계획이 있어서 수주 가능성이 높지 않나. 그리고 누선이나 합선 이업도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 회사가 2차 전지랑 좀 연동이 돼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요거 2차 전지 양극재 설비 중에 하나인 전기 히터 건조기. 이게 양극재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자회사 강원 솔루션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수산화 리튬을 또 생산을 한다고 합니다. 내년 첫 매출 10월 초에 완공되니까 이건 한번 지켜봐야죠. 근데 왜 수산화 리튬이 왜 중요하냐면 대부분이 중국이 많고 지금 이제 중국 의존도를 줄여야 되잖아요. 그게 맞고 탄산 리튬과 수산화 리튬 두 가지인데 니켈 비중이 높은 양극재를 많이 써요. 하이니켈. 그러니까 니켈 비중이 옛날에는 60% 정도 썼는데 지금 90%짜리도 나와요. 근데 저렇게 하이니켈, 니켈 비중이 높은 양극재는 좀 위험성도 있죠, 사실은. 근데 그게 이제 앞으로 대세가 되는데 거기에는 이 수산화 리튬을 필수적으로 써야 된대요. 탄산이 아니라. 그러면 저 수요가 훨씬 많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저 강원이 솔루션의 가치도 증가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그동안 아무튼 이 발전 플랜트 설비 시장이 엄청나게 구조조정 당하고 피팅 산업도 지난 한 10년간 엄청 고생했어요. 지금 피팅 지금은 좋은데 저유가에다 이러니까 다 그냥 망해갔어요. 이쪽 산업 똑같아요. 이 보일러 산업 있죠. 발전 플랜트 이쪽도 거의 다 망해갔어요. 구조조정 당하고 적자 보고 잊혀진 업종이 됐어요. 지금 근데 갑자기 좀 분위기가 바뀌었잖아요. 에너지 전환 시대. 근데 신재생 에너지도 좋은데 신재생 에너지 중간에 틈바구니가 있어요. 이 틈바구니에서 LNG가 중요합니다. LNG 플랜트. 유럽은 LNG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발전소도
석탄보다는 LNG가 더 각광을 받겠죠. 한국도. 바로 태양광을 많이 할 수는 없으니까 한 번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다. LNG 복합 화력 발전에는 열교환기 HRSG가 필요하다. 이 기업들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적이 좋아질 것 같다. 이런 내용입니다. 네, 그리고 강원에너지는 아무튼 올해 영업이익도 좋아지고요. 내년에는 235. 마지막으로 BHI는 요 HRSG에 좀 특화된 기업입니다. 매출 비중이 제일 높고요. 국내 글로벌 1등이에요. 이쪽은. HRSG 1등은 BHI입니다. 7년 불황기 동안 현대중공업은 사업 철수했고 두종도 지휘의 사업부 매각했어요. 국내 이제 경쟁자가 별로 없는 거죠. 예, 그 대형 발전용은 요 BHI랑 누터 에릭슨이 양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동 실적이 늘어나면서 좋아지고 있고 아직은 적자예요. 근데 내년부터 턴어라운드 기대되고 수주 잔고가 8천억으로 거의 9년 만에 최고치. 그러니까 구조조정 당하고 막 이래서 엄청 안 좋았죠. 이제 터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석유가스 발주 시장 이렇게 발주 늘어날 것 같고요. 요게 복합화력이고 요겁니다. 여기 HRSG가 요거예요. 보이시죠? 그러니까 가스터빈 천연가스를 넣어가지고 여기 불에 태워가지고 여기서 이제 이 가스가 나올 거 아니에요. 열이 나오면 요를 회수를 해요. 요 가스를 유해한 가스를 회수해서 데워요. 여기서 데워서 스팀을 만들어요. 이 스팀을 일로 보냅니다. 보내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열교환기로 그렇게 해서 열을 좀 낮춰주고 해주는 거죠. 근데 요 방식은 뭐 요즘에 공냉식 공기를 이용한 게 많이 들어간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이게 전기 히터 건조기고 요거 이제 건조시키는 거죠. 소재를. 근데 옛날에는 열매체 건조기를 많이 썼나 봐요. 근데 요걸로 좀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요런 내용입니다.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되겠고 자 오늘 이제 마지막 보고서로는 테슬라 인공지능 데이 보고서 나왔는데 고태봉 조이승 하이투자증권 센터장님 연구원님이 썼고 이게 아마 일론 머스크가 이런 얘기를 했나 봐요. 경제란 뭐냐. 경제는 1인당 생산력과 시간의 함수고 만약에 로봇으로 인해 무한한 그러니까 테슬라가 로봇을 만드는 건요. 이걸 원하는 거예요. 무한한 생산력. 인간은 24시간 일할 수가 없어요. 못합니다. 불가능하죠. 테슬라는 이걸 원하는 것 같고 24시간 내내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인당 생산성 한계가 없어져요. 그러면 풍요의 시대가 열린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가난이 없는 풍요의 시대가 열림을 의미한다. 희망적으로는. 그래서 이 로봇이 만들어지고 저렇게 생산력이 확보되면 문명이 바뀌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 이게 그 조지프 슌페터가 얘기했던 창조적 파괴랑 비슷한 거죠. 혁신을 일으켜서 세상을 바꿔버리는 거죠. 그래서 테슬라 인공지능 데이 제가 이제 캡처만 한 거고요. 여기 손이 되게 중요하대요. 금속 케이블 스프링으로 정밀하게 그러니까 로봇인데 인간의 손처럼 생겨가지고 이걸 파지하는 거예요. 그 정도 기술까지 간 겁니다. 이렇게 여기에 얼마나 많은 감속기나 액추에이터 이런 게 들어가요. 정밀 부품들이. 그리고 이게 인간형 로봇이고 첫걸음 뗐고 골반 열기, 팔 흔들기, 발가락도 들기. 그리고 데이터를 수집해야죠. 로봇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자율주행이잖아요. 자율주행 차도 마찬가지고 비디오 데이터 수집하고 학습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엄청난 슈퍼컴퓨터가 들어가고 수많은 반도체가 들어갑니다. 무수히 많은 데이터들을 합숙해서 라벨링, 값을 만들고 학습한 다음에 결과를 도출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럴 땐 이렇게 하고 시내 교차로 주행하기 위해서 1000만 번 이상 학습이 필요하대요. 그런데 이런 데이터를 하고 있죠. 아까 우리 처음에 봤던 인공지능하고 똑같죠.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실주행 데이터로도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고 아무튼 지금 테슬라는 그냥 차원이 다른 지금 세상을 열려고 하는 거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게 이제 정리한 데이터인 것 같고 도전은 슈퍼컴퓨터고요. 내년 1분기로 양산을 연기했지만 어쨌든 놀라운 성능을 보여준 것 같고 로봇 2, 3년 후에는 더 발달된 로봇이 나올 것 같고 이걸 통해서 이 로봇이 차를 직접 만들 것 같고요. 자율주행 보다 정교해지고 있고 언어 모델도 이제는 예측 가능한
그런 언어 모델들을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는 로봇이 인간 생산성의 획기적 향상으로 풍요의 시대를 연다고 언급을 했다. 아까 그 얘기고요. 8개월이라는 짧은 시간 한계를 감안할 때 뭐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지만 어쨌든 테슬라의 그 인공지능은 점점 진화하고 있다. 학습이 잘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거고 거기에 하드웨어,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랑 하드웨어를 갖췄어요. 테슬라는. 그게 정말 장점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제가 오늘은 뭐 시장을 떠나서 오늘 시장 보면 좀 짜증 나시죠? 그죠? 시장 아마 보시면 되게 좀 에이 역시 우리나라 안 돼 아마 이런 생각 하셨겠지만 그거랑 별개로 오늘 인공지능과 관련된 보고서를 많이 보여드렸고 또 LNG 복합 화력 전혀 아마 모르시는 분야실 거예요. 근데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뭘까 어떤 게 바뀌어가고 우리가 투자할 때 뭘 생각해야 되는지 그거를 한번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지수가 빠져서 너무 우려하지 마시고 올랐다고 흥분할 것도 아니지만 빠졌다고 너무 침체될 것도 아니고 중요한 건 이렇게 세상이 좀 바뀌거든요. 바뀌어요. 우리가 지금 모르는 사이에 대기업들이 이런 걸 하고 있고 우리 한국이 주도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 기업들은 여기서 뭘 하죠? 인프라를 제공하잖아요. 카메라, 센서, 그죠? OLED 디스플레이, 내비게이션, 또 뭐가 있죠? 반도체, 최첨단 반도체. 왜 삼성이 ARM을 인수하려고 할까요? 인수하기 어렵지만 다 이유가 있는 거죠. 그 모든 건 아까 그리고 무서운 얘기 아까 보셨죠? 인공지능을 장악해야 패권국이 된다.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게 반도체입니다. 그러니까 반도체에 대한 투자는 정당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 너무 사이클 타서 어렵지만 그래서 중국도 반도체 굴기를 하는 이유는 명확한 거고요. 이런 이유들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스토리가 다 그려지시죠. 그래서 남은 몫은 이제 투자자분들이 직접 고민을 하시고 어떤 식으로 한번 투자를 할지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요가 무너지고 망가지는 산업이 있을 게 아니라 이런 산업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지금 당장 하라는 게 아니라요. 시간은 많아요. 충분한 시간이 있으니까 천천히 여기에 관련된 공부하시고 대응을 해나가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일단 시장은 말씀드리면 오늘 증시는 좀 실망스러웠고요. 뭐 이렇게 LG엔솔처럼 올라간 것도 있었지만 오늘 국내 주식시장은 너무나 부진했습니다. 코스피도 장대 연봉 나와버렸고 그나마 그래도 코스피는 올랐어요. 반도체가 올라서. 근데 코스닥은 급락해 버렸습니다. 아니 오늘이 급락할 날은 아니잖아요. 미국 나스닥이 3%나 올랐는데 그러니까 좀 어이없는 하락이 나와버렸고요. 그 원인은 외국인입니다. 기관은 코스피를 대량 매도해버렸고 코스닥은 외국인이 대량 매도 선물을 2조 가까이 팔아버렸어요. 한마디로 그냥 투기적으로 던져버린 거예요. 그게 좀 아쉬웠고 다만 오늘 이런 와중에도 외국인은 주식을 샀다. 코스피는 이렇게 보시고 외국인들이 오늘 뭘 샀냐면 반도체 샀습니다. 여기 전기전자 4,900억 샀고요. 뭘 팔았냐? 네이버를 던져버렸어요. 네이버 게임 뭐 이런 걸요 그냥 뭉텅이로 다 던져버렸습니다. 정말 외국인들 무섭죠. 외국계에서 네이버 매도 리포트 나왔다고 하니까 그냥 던져버려요. M&A보다도 그냥 뭐 던져버립니다. 뭐 용서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보시면 기관은 안 팔았잖아요. 근데 외인들의 그 리포트 영향이 좀 컸던 것 같고 반면에 반도체는 투자 의견이 올라가니까 SK하이닉스는 좀 약간 긍정적 의견으로 바뀐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SK하이닉스는 급등했어요. 네이버를 팔고 하이닉스를 산 거예요. 오늘 외국인 산 거 보세요. 그죠? 230만 주. 네이버 팔고 하이닉스로. 교체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하이닉스는 좋았지만 네이버한테는 좀 악재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좀 아쉬웠고 오늘 섹터는 2차 전지에서 여기 뭐 LG엔솔이 워낙 많이 올랐고요. 그 다음에 IT 대표죠. 오늘 LG 디스플레이도 외국계 증권사의 리포트가 긍정적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외국계 리포트에 의해서 외국인들은 막 사고 팔아버리니까 그죠? 그래서 하이닉스, LDD풀은 그 영향을 크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은행주 좋았고요. 사료업체들도 좋았고 오늘 타이어도 오늘 괜찮은 타이어는 오른 건 아니네요. 그냥 여기 기업이 하나 올라가서 그런 거고 반도체는 DB하이텍은 좀 빠졌지만 하이닉스가 급등했고요. 정유주 올랐고 아이폰 관련주도 폭스콘이 좀 생산이 잘 된다는 뭐 뉴스도 있어서 올랐는데 근데 정작 뭐 LG노텍은 좀 빠졌네요. BH랑. 반도체 재료주도 오늘 일단은 분위기는 좋았는데 덕산하이메탈이 좀 많이 빠졌던 것 같고요. 네옴시티는 그 관련주 중에 이런 회사들이 뭐 사우디가 2030년인가 29년도 그 뭐죠? 아시안 게임 그 신청을 했대요. 아마 그 기대감 때문인 것 같아요. 또 건설할까 봐. 또 리비안 오늘 관련주 올랐고요. 요 정도밖에 없어요. 오른 건. 나머진 다 융단 폭격을 받았고 항공주는 자본 잠식 우려가 크고요. 인터넷 대표주는 뭐 네이버 폭락하니까 카카오도 덩달아 빠지고 오늘 크래프톤도 별 이유가 없습니다. 게임주 그냥 다 곤두박질 쳐버렸어요. 그냥 던진 거예요. 악재는 없습니다. 던졌습니다. 그냥.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러니까 마땅한 이유는 없었어요. 원전주도 오늘 좀 빠졌고 웹툰 뭐 당연히 빠지게 되고 같이 휩쓸려서 컨텐츠, 해운, 뭐 광고주, 오늘 조선주도 좀 많이 빠졌습니다. 조선 뭐 할 것 없이 다 일제히 주가들 안 좋았고 제일 안 좋은 게 게임이었죠. 게임주도. W게임주만 좀 좋았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피팅 업종도 오늘 안 좋았습니다. 철강주부터 해서 다 빠졌어요. 거의 다 빠지고 일부 반도체, 2차전지 시총 큰 거 몇 개 올라서 그래서 오늘은 사실상 여러분들이 느끼는 체감 지수는 거의 급락장입니다. 그 정도로 좀 분위기가 안타깝게 안 좋았다 라고 보시면 좋겠고 장중에 뭐 북한에서 미사일 발사했는데 뭐 러시아 그 미국 항공모함인가요? 그게 다시 뭐 한국으로 돌아왔다 막 이래서 뭐 또 전쟁 리스크 커지고 뭐 그런 것들이 복잡하게 작용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하락 종목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한 3배 정도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진칼, SK바이오사이언스, 펄어비스가 7%고요. 현대미포, 두산에너빌리티, 오늘 엔터주도 되게 안 좋았습니다. 급락했어요. 엔터주도 많이 빠졌고 방산주도 많이 빠졌고요. 그동안 시장 이끌었던 기업들이죠. CJ그룹도 CJ도 빠졌고 오늘 자동차는 그러니까 아이오닉 5가 판매가 좀 감소했거든요. 근데 그 출고가 많이 줄었대요. 근데 그게 전력 반도체 좀 품질 문제 때문에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내용을 좀 보니까 그래서 판매가 뭐 안 돼서 그런 건 아니고 출고가 잘 안 됐다. 다만 이제 IRA 법안에서 보조금 혜택을 못 받으니까 빨리 보조금 혜택을 좀 받을 수 있게 법을 좀 바꿔주든가 뭐 정부가 협상을 하든 뭔가 좀 대책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저대로 두면 현대차가 계속 뭐 법안에 피해를 받게 되니까 빨리 현대, 기아차 요 IRA 법안 피해 부분에 대해서 빠른 좀 해결이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오늘 시황은 좀 말씀드리고 싶고 시장에 대해서는 아무튼 뭐 안 좋죠. 오늘은 좀 안 좋았지만 분명한 건 분위기 자체는 많이 바뀌긴 했거든요. 반도체도 좋아지고 유럽 리스크도 좀 완화됐고 미국도 좀 진정됐고 다만 미국의 물가지표 다음 주에 발표되는 그게 뭐 고비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뭐 계속 오르고 내리고 하는 흐름 예상을 하시면 좋겠고 V자로 가면 좋지만 V자 반등이 쉽진 않죠. 일단은 시장은 좀 계속 등락을 거듭하는 그런 구간이다. 다음 주 소비자 물가까지. 근데 최악의 국면은 좀 뭔가 벗어는 나고 있어요.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이제 전자공시에서는 그 현대중공업이 컨테이너선 6척 수주했다라는 이제 뉴스가 있었고요. 뭐 주가에는 뭐 큰 반영은 안 됐지만 CIS는 이제 2차 전지 장비 회사입니다. 근데 뭐 계약 상대방은 공개가 안 됐고 한 451억 정도 되는 돈이고요. 그 2차 전지 장비고 현대중공업이 또 공시가 또 있어요. FSRU 기억나세요? 네. FSRU는 이제 그 LNG 선을 개조한 거죠. 그래서 LNG를 기체로 바꿔야 돼요. 그래야 가스를 이제 우리가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액화 상태 LNG를 기화 상태로 배에서 해주는 거죠. 그걸 육지에서 하는 게 아니라 그걸 FSRU라고 하고 저거를 한 척을 수주했다고 합니다. 금액은 4,757억 정도 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정말 오랜만에 이런 수주가 나온 것 같아요. 이런 거는 뭐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그럼 내부자 거래에서는 오늘 MC넥스가 오랜만에 그 민동욱 대표이사가 1만 주 26,957원에 그 장내 매수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전달해 드릴 건 다 해드렸고 마지막으로 오늘 막 텔레그램에 이런 게 돌더라고요. 참 기분이 씁쓸하긴 합니다. 뭐냐면 연준이 피벗. 지금 주가 오른 건 연준이 또 금리 인상 그 기조를 조금 완화시키지 않을까 이런 내용인데 배트맨이 와가지고 야, 넌 한국 주식이잖아. 그런 게 어딨어? 정신 차리라는. 참 이게 우리 한국의 현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너무 답답하고 한데 그래도 뭐 이겨내야죠. 예, 한국 증시도 바뀌겠죠. 언젠가 바뀔 텐데 이런 좀 짤이 돌아다니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오늘 이제 나타낸 거죠. 이렇게 미국이 올라도 안 되는구나. 한국은. 전 그런 좀 자조적인 그런 짤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기운들 내시고 오늘 뭐 어떻게 너무 또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몰리다 보니까 수급이 LG엔소라고 중소형주들이 또 일정 부분 수급에서 피해본 건 있는데 결국 형님들이 또 가면 아우들도 같이 가는 게 또 국내 증시이니까요. 예, 이게 시장이 안 무너져야 돼요. 어쨌든 안 무너진 상황에서 대형주들이 움직여주면 뭐 자연스럽게 중소형주는 따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요즘에 네이버나 게임주 들고 계신 분들 너무나 좀 상심이 크실 텐데 뭐 갑자기 그런 리포트도 나오고 참 어려운데 그래도 잘 이 위기 이겨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옛날에는 비쌌지만 이제는 뭐 비싸진 않죠. 어떻게 보면 이제 밸류가 많이 떨어졌으니까 다만 시간을 견뎌내야 되는 게 좀 그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 좀 방송해드렸고 이 방송이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너무 고생하셨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